예,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오늘은 공익신고자 특집 공신 민주화의 공신 공익신고자 특집. 자, 이 조합은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자, 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조성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그리고 해병대 수사외압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입니다. 아, 공신 민주화의 공신 특집. 아, 실제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같은 데나 대통령실이나 뭐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실제로 이거 불합리하다,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순응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못 바꿉니다. 민주화의 공신 공익신고자 특집. 자, 두 분. 자, 일단 근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 보면은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됐다. 뭐 사실 여기는 뭐가 달라붙냐면요, 신변보호가 달라붙어요. 신변보호. 네. 왜냐하면 공익신고가 불편한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눈에 가시거든. 근데 이재명 대표 올해 초에 테러 당한 것처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지점에서 좀 무섭지 않아요? 누가 해코지 할까 봐? 뭐 제가 그거를 무서워한 성격은 아니긴 한데 네. 또 불구하고 이제 그때 저 같은 경우는 한참 이제 대선을 이제 거의 피크 시기 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로 이제 양 진영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단적 대립을 할 때 뭐 네. 지금도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 사고가 나면 뭐 저도 전데 다들 감당이 안 되니까 저를 네.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규현 변호사도 지금 신변 보호 요청, 이게 뭐 꽤 지난 뉴스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간접적으로 살해 협박까지 들어왔었어요. 사실 그걸 보고 엄청 놀랬죠, 처음에. 굉장히 떨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저는 딸린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없어져 이런 버리면 우리 가족, 우리 애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사람 많은데 못 가겠고, 막 가다가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막 맞아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리 조성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이 됐나요, 그때? 네, 그때 됐고 네. 저도 뭐 SNS 뭐 메시지 이런 걸로 뭐 뭘로 찌른다부터 너네 뭐 부모님 뭐 사무실 어딘 줄 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랬지만 찔러라. 네, 저는 안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네. 저보고 신변에 위협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래요. 오호. 그걸 뭐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그거 야. 사실 권익위 그때 조성은님은 네. 문재인 정부 때였으니까 맞아요. 받아들여진 그런 거죠.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이 김홍일 씨에서 또 넘어갔군요. 아, 뭐 그 뒤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주당이요, 공익 제보자 권익 보호위를 출범시키고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씨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 법을, 이것도 법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오늘 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명태균 씨도 원하면 공익신고자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불편한 사람들인 제일 불편하죠. 거죠. 그래서 제가 공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화의 공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옆에 정말 제 심정을 많은 분들, 우리 특히나 이제 뭐 푸나님이나 많이들 그래도 힘들었겠지 가늠은 해주시지만 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보면서 저분도 그 길을 걷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보면서 네, 어이, 내 후배 어서 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신데 저도 그래요. 보면 제가 공익신고를 하고 나서 네. 그 전에도 사실 뉴스로 많이 뵀잖아요. 뉴스 그때 제가 그냥 뉴스 보면서 느꼈던 느낌하고 제가 하고 나서 조성은 대표를 볼 때 느낌이 달라요. 네.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이제 그때 그 최상병 특검을 한참 진행할 때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공익신고를 하는 또 전환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그냥 저 사람이 그냥 공익신고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그 과정이 있었길래 저 선택까지 이제 갔을까 이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제 그 오늘 처음 뵙긴 하지만 굉장히 심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의 어머니가 노 대통령한테 했다는 말이 전 생각이 납니다. 나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실제로 그 역사 속에 10,000명이면 그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아니지. 10,000명도 아니지. 10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굉장히 희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 같이 아예 대놓고 막 윤석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중요한 이치에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사회에 터뜨리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아마 그런 거죠. 새날 보면 쟤들은 저쪽에서 보면 그냥 미친놈들이지만 네. 그 공익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랑은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중립적 이치에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사회적 고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서지 마라. 나서지 않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나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 두 분이 굉장한 저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년 걸렸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데. 알지 또 김규현 변호사랑 또 이야기를 뭐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공익신고라는 절차가 사실 약간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과 맞물려서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제가 이제 공익신고라는 것들을 하고 또 공익신고자가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이제 겪다 보니까 그 단순히 공익신고자가 단순한 폭로만 한다고 해서 이제 그 지위나 어떤 그 내용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온전한 증거랑 뭐 이런 제출을 하고 이게 요건들이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내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 뭐 적당한 수준 하고 막 그게 잘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여차하면 뭐 다친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거의 막 옛날에는 나서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표현처럼 괜히 뭐가 잘못된 거를 알리는 것은 뭐 정의든 굉장히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뭐 결과적인 개인한테는 막대한 피해가 간다는 게 당연한 얘기처럼 하는 어떤 그러니까 문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피할 수가 없었고요. 아마 그 1년 걸리셨던 그렇죠. 그 결심이 피하실 수 없어서 그러지 맞아요. 않을까 이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 들었어요. 그 공익신고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보 직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다고 대부분이겠지, 대부분. 사실은. 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신고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나 단서들이 물론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사실 완벽한 거면 그거를 폭로하는 거는 되게 쉽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 수사기관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사실 뭐 법원이죠, 그게. 네. 네. 근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신고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공개해도 뭐가 바뀔까? 과연 이걸 내가 공개한다고 뭐가 될까? 만약에 공개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고민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접어요. 이걸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그 단톡방 멤버들과의 어떤 의리, 관계. 신뢰관계 이거 공개하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하고는 끝이고 또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저는 친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고심을 하다가 결국 결심을 하게 되는 게 최혜병 유족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그분들이 슬퍼하세요. 임성근 사단장 불송치된다. 뭐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절망하시는 그 비통한 심정 앞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훈 대령 앞에서는 제가 변호인이라서 되게 자주 보지만 맨날 이걸 숨겨오고 있잖아요. 숨겨오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는 얼굴을 못 보겠어요. 박정훈 대령 얼굴을 제가 똑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단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수사를 해달라고 진실을 알려달라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고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이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은 나름대로 수사를 더 할 수 있고 뭔가가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걸 그대로 덮어버리면 진실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대로 덮여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족의 이해.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우리 백다르 어머니 일단 이용할 거 뭐가지를 뭐가지를 해라 딱 할 팔 수 있는데 잘리고 김기현 목을 변호사는 따라 어땠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희 가족들 간에? 어머님은 그러셨거든요. 가족은 사실은 뭐 제가 별다른 상의를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윤석열하고 다른 삶이네. 네,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는 제가 그랬습니다. 공익신고하러 가는 날 전날 밤인가 아침에 새벽에 제 아내한테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전부 다 USB에 담아갖고 아내한테 주면서 혹시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를 언론. 제 명단 줬어요. 뭐 누구누구 기자, 뭐 누구누구 기자, 이 사람들한테 전해줘.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참 진짜 이제 계백 장군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도 이제 썼는데 그 백다르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 전후를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그냥 계속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계속 보셨거든요. 그 과정을 이제 보시고는 제가 막 저의 전환점은 그거였어요. 윤석열 씨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괴문서 하면서 소통관에서 맞아 그랬어요 괴문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제보자가 어디서 뭐 굴러먹던 사람인 줄 아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야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사건도 이제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제가 오픈을 하지 않으면 아예 사실 게시가 안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저는 이미 그때 공수처 뭐 대검찰청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익신고를 절차를 마친 상태라서 신분을 숨겨라고 다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맞습니다. 예, 처음에 그랬었지. 예, 근데 막 이제 그 물타기 하려고 뭐 조작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당사자가 윤석열 씨가 직접 튀어나와가지고 막 소통관에서 막 이제 손가락질하면서 저를 이제 불러낸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날 나갔죠. 그때 JTBC 얼굴 깐 게 그게 처음이었죠. 그쵸,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요 두 사람은 네. 사실은 김건희의 피해자들이세요. 지금 사건 자체가 김기현 변호사가 맞아요. 그 최혜병 사건의 수사 외압에 김건희가 연관돼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암시만 해주고 떠났어. 그 후에 그게 이제 까발려진 거죠. 해병 단톡방이 나오고 이종호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요. 자 채팅창 상단에 일단 조성은 전역수 공저 정치검사 누가 고발 사주를 덮었나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강 작가의 책과 같이 한번 패키지로 묶음으로 한번 구매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강 작가 책은 지금 주문을 하면 한 2, 3주 걸린대요. 조건 조성은 책은 바로 옵니다.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꼭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나서지 말아야 했는데 나선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민주화의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김기현 아직 책을 안 냈으니까 네. 지금 김기현 변호사 책이요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그 유튜브 채널이 네.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늘어가지고 나 이렇게 빨리 는 거 처음 봤거든요. 김기현 TV 한번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구독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적으로 공익신고자 우리 공신들에 대한 마음의 빚이 조금 덜해질 거예요. 야,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익신고자의 삶이란 둘이 나오니까 죽이 잘 맞는구나.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이니까 했지 않을까요? 아마도. 네, 결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두 사람 다 개인적 욕심은 없어 보여요. 왜? 우리가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상대한 직업이잖아요. 네. 진짜 수천 명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저 사람은 정치적 욕심 있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나쁘다고 생각 안 해. 정치적 욕심이 있어야 정치적으로 잘하는 거거든. 근데 두 사람한테는 욕심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명분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서 무릎 꿇을 수 없지. 왜 저번에 청년
특구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제가 그 느낌 알거든요. 이 사건을 홍보하려고 출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려고 출마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욕심 같은 건 없어. 하다 보니 지금 뭐 필연적으로 책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건 욕심이 아니에요. 더 알리고 싶은 방법일 뿐이야. 책을 내는 거나 출마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때는 또 다 무료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청년 듣고 네. 부담도 없었죠.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번 한 약 2주간 재밌는 에피소드를 좀 풀었잖아요. 다시 보기 하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가 이 사건으로 어떤 욕심을 부리는 순간 제가 다친다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했어요. 그 모든 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이미 막 오염시키려고 엄청 노력했죠. 처음에 뭐 국정원 공작이다, 뭐원 공작이다, 공작설 터뜨리다가 또 그거 안 되니까는 뭐 하다가 이제 쉬쉬하고 막 그 시끄럽게 그냥 아예 카메라 주지 마. 뭐 이런 식까지 이제 왔다 보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녹음하고 기록하고 막 포렌식 했던 거 지금 문서 하나도 안 버렸어. 3년 동안.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다 파묻어놨죠. 아니요, 집에 있어요. 다 보여줄 수 집에 있어요. 있어. 네, 있어요. 이거 분명히 도난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쓴 것도 그 공저장인 기자랑도 그랬어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읽혀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막 얘기를 해도 이 3년의 얘기를 우리 새날 같은 방송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시간 오래 할애를 해주겠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지금. 네. 그런 사람들 영향력 하나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대체 며칠 밤을 새서 얘기를 해야지 다 알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자가 제보했던 사건들이랑 이 정리가 필요하다, 기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것은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워낙 제일 처음 윤석열 정권에서 그 공격을 받던 공익신고 행위다 보니까 약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된다. 이렇게 방법 같은 거 잘 모를 수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싸웠고 이런 식으로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정리를 하고 싶어서 했던 거지 절대로 뭐 욕심은 아닙니다. 오케이.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래요. 제가 이 제보를 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게 바보냐 이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걸 갖고 있었으면 총선 때 왜 이걸 안 깠어? 그럼 바로 주목 받으면서 공천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뭐 공천도 되고 그랬으면은 200석 갔을 걸? 그러니까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200석이 못 된 거야. 그러네. 갑자기 그렇게 가나요? 갑자기? 먹겠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 욕심을 내려고 했으면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고 이거를 마지막에 결심하고 낼 때도 다 익명으로 냈어요. 처음에 익명으로 내고 저는 이제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가려고 그랬었던 건데 권성동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제 신상을 그냥 다 깠죠. 제 막 10년 전에 뭐 보좌관 경력까지 다 하면서 그렇게 해갖고 저를 막 이제 완전 음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신분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래 내가 맞는데 이건 조작된 게 하나도 아니고 그런 걸 설명해야 돼서 한 것이죠. 예. 자, 근데 또 며칠 전에 김규현 변호사가 또 법사위에 출석하는 네. 참고인이었나요? 예. 예, 참고인이었는데 나 깜짝 놀랐네. 이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예요. 공수처가 지금 최혜병 사건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규현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나갔고 나머지 단톡방 네. 멋쟁 해병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종호만 빼고는 증인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3부 체크를 골프장 3부라고 끝까지 우기는 데다가 통화를 조작해가지고 얘네들이 야 요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진우가 요거를 통화 녹음을 틀었는데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 이게 골프장 3부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조작해 나온 사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네. 황당하더라고요. 그 옆에 보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 3부를 강조하는 거야. 골프 3부를. 아니 어떻게 그걸 틀 생각을 할까? 직접 본 소감.
이건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녹취가 처음에 들었을 때 좀 그럴싸했었던 게 이게 일이 터지기 전에 뭐 통화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 다 터지고 보도 다 되고 나서 자기들끼리 무슨 말 맞추듯이 통화를 한 녹취록 같은 걸 내더라고요. 그런 거 느낌이 야야야 그거 골프 3부잖아. 그러니까 아 이제- 맞아 이런 거야 느낌이. 그리고 이제 그 뭐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시나리오도 다 짰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뭔가 모자라는 어색해요. 막 사람들이지. 그 말도 이상해. 아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그쵸,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연기력이 부족했네요. 메소드 좀 연기를 해야 어이가 되는데. 없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특이한 것이 저는 이제 특이한 게 저는 구명로비 의혹을 제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된 단톡방에 3부 체크가 나와가지고 또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3부 이상하다 해서 팠더니 3부 주가 조작 이게 나와가지고 다른 언론에서 이제 3부 토건. 이걸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3부 토건 얘기인 줄은 제가 알았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3부 토건과 관련된 대화를 평소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사업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또 사업 얘기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3부 체크하고도 단톡방에 올라왔을 때 뭐 그때 그 사업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죠. 근데 주가 조작인 줄을 알고 저도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3부 토건이라는 거를 굉장히 지우려고 애를 쓰시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박정훈 대령의 동기회장을 찾아간 측근을 막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거기서는 김기현을 믿지 마라 이랬대요. 왜 이랬더니 그 3부는 골프 3부예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사실 박정훈 대령이나 박정훈 대령 동기들은 이게 항명 수사 외압에 관심이 있지 그렇죠. 3부에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 찾아가고 3부는 골프 3부다라는 얘기를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3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게 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고고 이건 오래 했던 어떻게 보면 사업에 가까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비리인 거지. 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은 그 삼부 토건 뭐 주가 조작 뭐 평소 때 했던 것들이니까 이제 그거를 숨기는 게 더 이제 자신들의 직접 범죄를 더 숨길 수 그러니까 있다고 김기현 생각해요. 변호사가 공익 신고를 하기 전에 네. 그 단톡방 다 선배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병대 선배들. 이 사람들한테 계속 3부 토건 이야기를 해 왔는데 3부 체크 이게 주가 조작이고 이것도 또 김건희랑 또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은 지금 이게 최근에 JTBC 보도로 드러나고 있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거기 이종호가 계속 나오고요. 네. 이종호는 처음에 김건희를 한 10여 년 전에 인연 끊었다고 했지만 네, 이게 그게 수사가 아니었으니까. 시작되니까 불과 몇 년 전에도 만났던 기록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는 이종호는 뭔가 갚아야 되는 이종호의 입을 단속해야 되는 사람이고 네. 이종호가 만약에 임성근이를 고명하려고 김건희한테 부탁했다면 네. 여기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로하게 만든 사건인 게 얼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부 체크가 등장하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란 놈이 조작된 그 통화 파일을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3부잖아 골프 3부잖아 이 지랄 하고 있다는 게 국회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처벌 대상 중에 하나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조작을 했으면? 그랬으면 증거 위조죄도 그렇죠. 되는 거고 그거를 국회에서 틀고 막 한 주진우 의원은 증거 위조를 최소한 방조한 거잖아요. 국회의원 날려야 돼요 그냥 그거. 그 사실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윤리위에서 그냥 제명시켜 버려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런 사안이죠. 참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국감에서 좀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제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이지 뭐 진짜로 이종호가 김건희를 찾아가서 뭐 청탁을 하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3부를 이렇게까지 막고 본인들이 3부 토건 사업 얘기 이렇게까지 많이 했으면서 국감장 나와가지고 3부 토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이라고. 아, 광당하지.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자기들이 했던 말도 그냥 다 없었던 일로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 확신 했구나. 뭐니다 했네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했어. 법사위 이번에 공수처 국감 보니까 뭐 송호정 같은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김규현은 들은 적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맥락을 따라가면 돼요. 네. 뜬금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큰 흐름 속에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맞추면 택 없는 소리를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국정감사 보니까 군 골프장들 3부 있는지 없는지 다 팩트 체크가 되는데 끝까지 3부라고 우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그걸 저번 이제 방송에서 나왔듯이 제가 이 김웅 이제 공범 사건 김웅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처분 이유서에 제가 다 진술 번복을 해서 그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이제 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첨부되는 이제 뭐 포렌식 수사관을 자기들이 조사를 했는데 뭐 제3자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거는 거기에다가 조성은 이제 그 진술 번복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포렌식 수사관 조사했던 것도 허위였던 거예요. 그게 재판정에서 그 포렌식 수사관을 불렀어요, 증인으로 재판부가. 근데 이런 진술 한 적이 있나요? 이런 진술 한 적이 없고 조사도 한 적이 없다. 현장에서 그래서 지금 다 민주당이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공수처에서 아직도 사건이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저도 검사를 해봤잖아요. 누군가를 공격하고 유죄로 만들고 감옥에 보내는 것보다 그냥 누군가를 무혐의 뭐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맞아요. 예. 그게 사실은 척결 대상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법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10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라는 게 기본적인 형법 원칙이라 유죄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무죄로 하는 거는 쉽거든요, 사실. 그냥 수사를 부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하셨듯이 저도 막 누군가를 학자같이 내가 거론했던 저 사람들은 다 감옥에 보내겠어 이런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사건이 굉장히 이제 대검찰청이 총선 개입을 했던 사건이 자체가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공익 신고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그 사건의 중대함을 적절하게 이제 그 법의 수행자로서 판단을 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하기를 기대를 했는데 단순히 이제 우리 그 김규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100% 이르지 못한 수사를 해서 부실 수사를 해서 뭐 무혐했다. 그것도 저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길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에까지 제가 화가 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조작을 하니까 수사 그렇죠. 보고서를 부장검사가 조작을 해서 그거를 처분 이유서에 갖다 붙여 그거 조작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작이에요. 주작이. 조작은 네. 있는 사실을 네. 비트는 게 조작이고 네. 주작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거예요. 주작이 더 정확한 용어. 주작이요. 주작이라는 용어 있죠. 주작. 음. 주작이 인터넷 용어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번에 이제 김기표 변호사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알려준 거예요. 근데 찾아봤더니 진짜로 있더라고.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게 주작. 주작. 그러면은 여긴 조작, 여긴 주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작. 그렇구나. 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검찰은 사실은 지금 현 상태에서 사실은 검찰 해체로 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 역사는 뭐랄까 반대에 대한 저항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제 그걸 정반합에 올리라고 해결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작이 세지면 해체하라는 여론이 커져요. 그렇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 해체하라는 여론이 힘을 못 얻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검찰 대용으로 수사권을 최초로 가지게 됐던 것도 공수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 지금 보니까 임명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수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열악하니까 이미 그만둔 그 공수처 검사들이 꽤 있는데 새로 임명하는 것도 안 해. 그래서 지금 이번에 공수처 국감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야 공수처 그 곽규택인가 공수처 지금 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 명도 없고 더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사실은 검사 기득권과 공수처 기득권이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사실 기득권이라 할 수도 없죠. 만든 지 2년밖에 안 거의 뭐 그렇죠. 규모의 차이가 한 그렇죠. 100분의 1이나 될까요? 그 정도 되죠. 어. 예. 전국의 검사가 2,200명 그 정도 되는데
공수처 검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 4부 정도 한 되죠. 24명 24.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야? 그냥 100분의 1, 100분의 1이죠. 딱 100분의 1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수처는 청사도 없어요. 해병대 수사 외압 등 해가지고 그렇지 지금 새들어 살지. 네, 새들어 그때 살죠. 가봤죠. 제가 거의 약간 공수처에 표지석 정도 세웠지 않을까. 문 열자마자 시작한 사건이어가지고, 근데 그 공수처도 굉장히 그 에피소드 많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공수처가 하려고 하는 그쵸. 의지도 있고 막 그랬던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땐 전 최근에 가서 네. 뭔가 이게 뭔가 무기력해 이게 아 분위기가. 지쳐 있기도 하고 네. 의지도 없어 보이고 맞아요. 열심히 이런 하려는 사람은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 뿐이고 네. 나머진 전체적인 분위기는 뭔가 굉장히 무기력한 느낌이었어요. 그럴 거예요. 정권의 탄압을 받는 데다가 인력도 충원도 안 해주고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근데 저는 공수처가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공수처의 그 열악함 때문에 사실은 해병대 최해병 사건 특검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 인력으로는 윤석열 임기 부족하니까.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내가 제일 공감했던 게 조성훈님의 정치검사 누가 고발할 줄 덮었나에 보면은 이게 제목이죠. 네. 사실은 검사가 검사 범죄를 수사하는 방식. 검사는 지금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이대로 가면 검찰은 해체됩니다. 네. 달리 말하면 수사권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여기 새날에서만 좀 푸는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김기현 변호사님이랑 또 언제 제가 방송을 해보겠어요. 다음에 나오면 또 시켜주면 되지. 김규현 TV에도 한번 나와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야 드디어 단독. 제가 이제 다 수사를 허위로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공수처랑 그 다음에 그 손준성 비위 혐의 없음을 만들었던 이제 그 대검찰청 감찰심의위원회 뭐 등등등 고발을 하고 이제 그게 공수처에 새로 배당이 간 거예요. 이제 그 배당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넘기고 있었구나. 네, 아. 그래서 제가 왜 배당 안 하냐고 우리 김진욱 처장님한테는 사실 좀 죄송한 게 저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전 공수처장. 네, 막 해서 그렇게 했는데 배당이 됐다고 왔어요. 배당이 됐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 배당됐던 그 공수처의 모 부장 검사가 또 이제 그 저번에 이희동 검사처럼 쳐봤죠. 검색을 해보니까 윤석열 최측근 검사라고 공수처 검사가 그렇게 또 뜨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김씨, 송씨, 송씨. 송씨.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수 송씨. 있는데 아. 그래서 제가 제가 원래 약간 코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에 대해서 싹 구글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 코스닥 기업에 사회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22년이었어요. 22년 얼마 안 됐네. 3월 아니 22년 3월 정도에 근데 그 기업이 주가 조작으로 거래 정지를 당했던 기업에서 공수처 오기 직전까지 사회 이사를 했던 거예요. 그분이 또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이종우 변호인을 했던 제가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참겠어요. 그냥 참지 않고 그거를 싹 파일로 만들어서 김준욱 처장님한테 보냈어요.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사람을 그 인사 검증도 제적 안 하고 사유가 돼야지. 했냐. 그리고 우리 이제 윤석열 관련한 범죄인데 이거를 왜 이쪽에 배당했냐. 제척을 하든지 기피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 배당을 해달라 뭐 이런 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아직은 지금 처 차장에게 일방적 메시지를 보내는 거지만 정 안 되면 공론화 시키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도 약간 그때 거의 임기 끝나실 쯤 돼가지고 약간 흐지부지 됐어요. 령이 안 설 때구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돌고 돌아서 우리 그 김기현 변호사가 공수처에 갔다가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갔을 땐 사람이 몰랐죠. 며칠 그때 뒤에. 저희는 그때 기자들이 한참 저희 알아볼 때는 그 이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또 저쪽에 가서 저렇게 가지 하는 약간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검사들이 검찰이 기득권을 안 놓치기 위해서 네. 사실은 검사 출신들을 공수처에 많이 밀어넣은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어떻게 저는 너무 의아한 게 그 김, 송 둘 다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였던 거 아세요? 둘 다? 둘 다예요. 몰랐네. 그러고는 이제 공수처에 그 정권 끝나자마자 바로 공수처 부장검사로 왔어요. 사회 이사를 누가 추천했을까요?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 이사로. 네, 그래서 그 전에 이종우 변호인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장 그 4부인데 2명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요번에 그 공수처장 새로 임기가 되기 전에 첫 차장을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다 이제 심지어 알리고 다 뒤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자들한테 알렸고 막 했었는데 아 막 그 사람 좋은 사람이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그 이후에 그 뭐지 뭐 대검찰청 감찰심의위원회 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서 뭐 손준성 피고인 그 재판만 열심히 증인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기현 변호사님이 네. 가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공수처 갔다 이제 언론에 나오신 계기가 됐다는 그 이유를 딱 듣고 제가 야 이거 참 그거 그때 공론화 시켰으면 그 뭐 그 전에 사직을 하든지 뭐 사퇴를 하든지 해서 참 이런 그 마주침 없었을 텐데. 이렇게 돼야 되겠네. 앞으로 정권 바뀌면은 네. 공수처 검사석에 네. 검사를 그만둔 지 10년 뭐 되지 않으면 좀 공수처 검사 못 하고 왜냐하면 이게 진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검찰을 견제해야 되는데 네. 검찰 출신인데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였던 놈들이 막 들어오면 주가 조작 수사 제대로 수사 못해. 검사 사건 수사 제대로 못해.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왜 갑자기 공수처 부장검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셨을 텐데. 그렇죠. 그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공수처 출범할 때는 제가 검사였잖아요. 네. 그때쯤에 그때. 예.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뭐 새로운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친윤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뉴스는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검찰에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아 이제 공수처장이 곧 바뀌잖아요. 네. 공수처장 곧 이제 윤석열이 임명할 사람으로 바뀌는데 그 전에 정지 작업하러 미리 들어간 거다. 네. 미리 이제 친윤을 넣어가지고 미리 좀 안에서 토대를 깔아놓고 이제 윤석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오면은 바로 제2의 중앙지검처럼 움직이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어요 검찰 내에서. 그러면 공수처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말하면 장악된 곳. 장악하면 안 되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건데 네. 제2검찰청처럼 돼버렸네. 네. 현재는 그렇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요. 일부 몇 명 제외하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사실 저는 공수처를 만들 때 좀 잘 만들어야 됐는데 사실 이제 전 정부 때 좀 아쉬움도 있어요. 처음에 보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실 넣어놓는 게 맞긴 하잖아요.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약간 검찰에 대한 어떤 좀 불신 때문에 처장 차장을 둘 다 판사 출신으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검사 출신 중에도 뭐 정의롭고 열의가 있는 사람 찾아보면은 있거든요. 김규현? 아유. 예. 자기 말해주고 저는 말했지. 저는 저도 약간 그런 얘기하려고 저도 했는데. 연차가 저도 사실 예, 하려고. 저는 연차가 안 되고 찾아보면 좀 고위급 중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했으면은 사실 그분들이 초기 공수처장을 해가지고 작년에 최혜병 사건이 터졌을 때 검사를 계속 하고 있었더라면 작년에 이미 사건이 정리되고 끝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저는 이제 그 사실 공수처가 손준성 재판을 열심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김규현 변호사님 뵙기 전까지는 아까 이 에피소드는 마음에 묻고 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 얘기 모르셨잖아요. 제가 미리 그냥 오. 처장님한테 막 알렸어요. 그걸 예. 이렇게 막 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 몇 년도에 어디 갔고 이거는 왜 그 거래 정지됐고 이거 다 그 거의 막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약간 흐지부지돼서 되게 그 아쉬웠었거든요. 시점에는 레임덕이죠. 공수처장. 그쵸. 그러니까. 이미 정권은 바뀌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 민주당이 너무 겁을 먹어서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공수처 그러니까 검찰이 두 개가 생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은 좀 그 처음부터 이게 힘이 세지기 전에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지를 한 부분도 있다. 막 인적인 거나 이런 인적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쉬움이 크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인력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 이제 상황 때문에 특검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특검 파견 검사가 또 다 현직 검사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도 현직 검사들 많이 갔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니까. 근데 친윤 검사만 좀 잘 피하고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그 어머니가 우리 백다르크께서 걱정을 하시는 게 그 윤석열이 저렇게 그 정치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 수사팀장으로서 그 특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같은 그 자기 그 정치적 욕망에 눈이 뒤집히지 않는 한 저거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저렇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사실 수사라는 거는 검사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 의지와 열정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무엇이건 간에 그렇죠. 그걸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사의 성패에 있어서는. 근데 오늘 말씀 주신 부분은 제가 굉장히 솔깃하고 어떤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기도 한 게 저는 그 송 그분이 네. 이종호 변호인으로만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 조작 기업의 막 사회이사 이런 것도 했다고 하면은 자료 드릴게요. 그러면 단순히 이종호와의 관계가 그냥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인 이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주가 조작 사건에는 늘 조언을 구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것보다 훨씬 단순한 업무 관계를 떠나 굉장히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겠다. 이번에 저 JTBC 단독에 그거 나오잖아요. 주가 조작범들이 이 김건희가 수익을 얻으면 한 30-40%는 줄 알았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전체 중에는 월계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김건희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이에요. 예, 고발 사주 마찬가지. 고발 사주 사건에 거기에 적혀 있어요. 고발장 안 읽어보셨죠? 나중에 한번 예. 읽어보십시오. 그 거기 보면 김건희는 절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손준성 보냄했던 그 고발장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건희 패밀리라고 해야 되나? 저도 네. 이걸 하면서 풍문으로도 많이 듣고 어떤 이런 믿을 만한 곳으로부터도 많이 듣지만 이 윤석열과 관련된 사람들이 주가 조작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라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쪽 사람들하고 오래전부터 뭔가 친분이 있는 것 같고 비단 이종호뿐만이 아니라 그쪽으로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네, 뭔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김, 송 둘 분 다 특수통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이 약간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는 덕분에 이런 빛낯을 보게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검색을 너무 잘하는가 봐요. 근데 누르면 튀어나오고 누르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공시를 하잖아요. 코스닥 이제 예. 그 상장돼 있는 그렇죠. IPO 되어 있는 기업은 이제 사회이사 누구 선임한다 할 때 이제 그 공시를 하거든요. 근데 공수처 부장 검사 오기 직전에 이제 사임을 하는데 그때도 기사로 이제 친윤이라고 하지 않고 그 특수통 막 수사를 잘하는 검사가 이제 공수처 부장 검사로 아이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네. 참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리면 왜 다 모를까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죠. 오늘 여기서 그러니까 밝힙니다.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해병대 수사위협 사건도 김건희 주가 조작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사들한테 주가 조작은 약간 디폴트 값이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한동훈 장인도 주가 조작 회사의 사회이사였어요. 검사장 출신. 그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주가 조작에 검사로만 있어도 뒷배가 돼버리는. 근데 제가 느낌은 윤석열은 김건희랑 살 때 주가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그러면 주가 조작 공범들이 검사 한 명을 뒷배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 조작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나는 그런 사건으로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한 게 2000년대 들어서 신 스폰서 검사가 이제 주가 조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스폰서 검사라고 하면 주로 뭐 건설 회사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떡값 이런 거. 근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그런 세력들이 훨씬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줄 뒷배가 필요하고 네. 그러면 검사를 스폰서로 둬가지고 이렇게 밀어주고 서로 이렇게 은근하게 가는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원금 약정해주고 네. 다음에 저 손해 보존해주고. 예. 그거 나왔잖아 이번에 최근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스폰서 검사의 스폰서로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전형적인 세력이 주가 조작 세력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만큼 제가 막 이거를 이 정치 검사 책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한동훈 씨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 딱 임명을 했는 날이 22년 제 생일날이었어요. 제 생일날 생일 선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그렇게 이게 무슨 개논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인사를 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하자마자 이제 그 검찰 그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간 간부 이제 승진 목록부터 이제 법무부 인사 명단을 보면은 지금 그 뭐 지검장들 뭐 이렇게 다 승진했고 우리 이희동 검사님은 이제 남부지검 차장 검사로 또 승진해서 지금 남부지검에 계신다더라고요. 다 승진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부산저축은행 이제 예. 그때 그 같이 이제 그 기소했던 검사들 이렇게 거기 명단을 보면 지금 승진 검사들 다 거기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약간 꿀팁이다. 뒤지다가 오만 거 다 뒤지는데, 예, 그것까지도 있어서 그 나중에 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검사들이 곳곳에 약간 숨어가지고 직책 뒤에 숨어서 그들 뭔 짓을 어느 짓을 했나 이거 헷갈릴 때는 그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지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승진 목록을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증거로 삼으면 돼요. 예, 법무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거기 있죠. 다 나와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검찰은 네. 아주 일부지만 남아 있는 한동훈계 검사들이 주가 조작 사건을 언론사에 던진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검사라고 하는 직책 자리가 내가 이 방송 하기 전에는 뭐 정의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 몰랐었는데 받아들이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의 검사들은 일단 대다수의 검사들은 비겁하다. 그리고 일부의 검사들은 이런 진짜 나쁜 놈들이다. 여기 진짜 나쁜 놈들 대다수는 또 특수부 검사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으로 한 사회를 쫙 갈라놨어요. 법 위에 있는 자들과 법의 지배를 받는 자들. 그러니까 그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거 있잖아. 사건 자체를 덮어버리면 유무죄 판단할 것도 없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공소시효 지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은 검사들의 역사가 쌓여있는 대한민국의 결과물인데 그런 자들이다 보니까 무능하기까지 해서 결국에는 자기 마누라한테 약점 잡혀서 마누라한테 국정을 내주는 데까지 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빠. 무식한 오빠. 이런 검사들 물론 내 말 듣고 화나실 분들 계시겠지만 지가 뭘 한다고. 지금 상황에서요 명품백 사건이나 주가 조작을 불기소하면 검사 게시판 2+가 난리 나야죠. 왜 한마디가 없냐고. 최소한 저는 지난 정권에서 얼마나 이프로스의 그 아유, 소위 말하는 개기는 그쵸. 글들 윤석열 많이 말씀드렸죠. 징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좀 비겁한 검사인 게 네. 그때 그 막 청에서 막 서명하고 그랬잖아요. 네, 막 이거 네. 다 연판장 돌리고 네. 마지못해서 저도 서명했어요. 비겁했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다 돌리니까 근데 그 저만 분위기가 안 하면 있죠. 완전히 분위기. 검사 동일체, 검사 분위기가 동일체. 응. 뭐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서명하는데 저만 안 하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지키는 그때 이제 용기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검사들이 올린 걸 실시간으로 봤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큼은 아니지만 네. 있었어요. 이프로스에 올리는 검사들이. 네. 예를 들어 심지어는 국정농단 초기에 박근혜를 수사해서
끌어내려야 된다. 네. 구속시켜야 그쵸, 된다. 그쵸. 이렇게 말하는 검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네.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조용해.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게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눈을 뜬 것 같아요. 아, 이게 권력을 차지하는 방식이구나.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그 윤석열 덕분에 주저함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적당히가 없어졌고, 노골적이고 어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너네들 어쩔 건데, 탄핵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야각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스럽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은 이제 무사한 일, 그러니까 네. 난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부장님 시킨 거 열심히 하고. 시킨 것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이죠.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도- 근데 검사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고위 공무원이잖아요.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원들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은 할 수 없지만 뭐 비난도 할 수 없어요, 사실. 예. 근데 검사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최소한 자기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은 있어야죠. 그렇지. 그렇다면은 그렇게 소시민적인 일반 평범한 공무원들 같은 그런 행보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목소리는 내야죠. 저도 보면 지금 검사들 중에도 소위 말한 지금의 정권이라든가 윤석열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속으로는 싫어하는 검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20-30%는 되는데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공무원답게 소시민적으로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요즘 검찰청 가끔 사건이나 이런 거 있어서 가면은 아는 검사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한번 보자. 가는 김에 얼굴이나 보자. 이래요. 형 뭐하러 와? 우리 회사 곧 망할 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본인들도 거예요. 체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를 앞둔 네. 그 어떤 그 직원들의 심정이랄까. 네. 뭐 그러니까 본인도 깨닫고 있을 거예요. 윤석열 일당이 대한민국 법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려놔서 직감적으로 정권 바뀌면 검찰은 수사권 뺏기겠구나. 다른 말로 해체되겠구나. 그 수사권 갖고 있는 거는 다른 기관으로 다 이전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건 확실히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검사들이 그래도 정치 밑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치 밑에 있으면서 뭔가 하는 시정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정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야당 대표 한번 보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 아니 뭐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는데 증거 하나가 나오지 않고 뭐 토론회 중에 무슨 말을 해서 뭐 어쨌네 선거법 위반이네 이중을 교사했네 온갖 것들을 걸어버리잖아요. 우리 법감정에는 하나도 안 맞거든. 증거 하나라도 있으면 수긍이라도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과오 중에 오가 있나 보다 하는데 오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조건 걸어요. 근데 거기다가 판사하고 조금 공짝이 잘 맞잖아요. 우리도 저번에 한번 재판받은 게 지금 1심 유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재판을 받을 때 판사 성향이 약간 드러날 때가 있어요. 네. 정치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 아니 우리가 정치 방송인데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저 쌍방울 이화영 부지사 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돈을 보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현찰 갖고 나가지도 못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국정원 자료까지 무시하고 거기에 이화영 유죄로 엮어. 그래가지고 같은 판사가 이재명 대표 또 재판을 합니다. 바꿔달라고 해. 못 바꿔준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검사 판사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강력한 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이 사람들은 어떤 제도나 체제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합리적일 것이다. 그리고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직에 대한 양심이 있을 것이다. 뭐 등등등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나 정치를 되게 폄하하는 문화가 이제 팽배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법을 집행하는 그 어떤 기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합리성, 어느 정도의 정의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소송을 수행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것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집을 불태우고 있는 걸 모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막 불탄다고 신난다고 보는데 자기 집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야.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 어떤 정의를 얘기를 하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정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좋은 거긴 한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정의는 네가 지키는 게 아니야. 정의는 법과 시스템이 지키는 거야. 이거 씨.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관점의 차이인데 둘 다 뭐 맞는 거일 수 있어요.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어야 되는 건데 판사나 검사 우리의 사법제도를 보면은 시스템도 그렇지만 판사나 검사 개개인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이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 생각을 딴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확확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통제하지 않으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김규현 변호사 같은 이 공익신고자가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구제가 되는 정의여야지 맞죠. 그렇지만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양심이나 이거의 탁월한 그런 어떤 정의감이 있는 걸로 분명 어떤 계기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외면하는 법과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수사 안 해. 근데 제가 그나마 저는 문재인 정부의 끄트머리에서 이제 그 정권이 전환되는 그 시점에 그래도 공익신고를 하니까 제가 이제 신변 보호라도 이제 그 인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그 보면서 그때는 다른 의미로 제가 좀 고통스러웠고 이제 지금 정권 하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정면으로 이제 그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은 국방부 장관부터 오만 이제 정권이 뒤집힌다고 생각하는 그 사건에 이제 공익신고를 하신 거니까는 신변 보호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권도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야, 자기 몸 자기가 알아서 지켜야죠. 알아서 지켜야 된다. 두 사람이 같은 처지다 보니까 네. 죽이 잘 맞네. 다음에 사회 없이 둘이 이야기 한번 해봐요. 어? 아니 너무 이해가 돼서 나중에 소주 한잔 하시죠. 제가 옆에서 콜라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금방 와요. 좋은 날. 좋은 날 올 때 내가 두 분은 정말 대단한 게 아까 공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익신고자 공신. 그거는 뭐냐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데 미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미. 윤석열은 지금 조성은 님에 의해서 정권의 정통성이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김건희가 어디까지 침투해 있는지를 김규현 변호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조작 공범 이정호의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수사 예합 경로 의혹 요것들이 지금 정권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두 분의 용기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것 아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공익신고할 수 있을까? 쉽게 표현하면 양심선언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나서지 않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 그 말 들으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이 높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속에는 절대 혼자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켜보고 있고 다 응원하고 있고 자 시간 관계상 두 분 30초씩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씩 할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저부터 예, 할까요? 예. 뭐 가시밭길이긴 하지만 그래도 권력은 유한해서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런 힘이 낼 수 있게끔 약간 공론할 때 적극적으로 이제 함께 이제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응원한다. 이건 건 조금 더 이렇게 뭐 새날 방송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다든지. 적극적인 공감은 책 사는 것도 포함돼요. 약간 막 그렇죠. 한강 작가 책 살 때 원 플러스 껴서 원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그럼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변. 네. 이 책을 사시면서 정의규현 TV 구독도 좀 같이 해주시면 채팅창 상단에 있어요. 이게 결심하는 게 진짜 오래 걸렸고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솔직히 초반에는 후회도
했었죠.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저는 또 신고를 할 겁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자, 멋지고요. 자, 어차피 이제 두 분은 기본적으로 새날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걸 드릴게요. 그 인터뷰 요청권. 티켓처럼. 5장씩 있어요. 다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제가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눅 들어있지 않고 쩔어있지 않고 그냥 당당하고 오히려 저 바보 같은 것들을 조롱하는 정도의 저는 기백을 갖고 있어서 저는 두 분이 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